자, 오늘은 할 거는 무엇이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요.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학교 때 배웠던 강의를 고등학교 때 와서 어떠한 내용으로 확장이 되고 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연결고리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뭐 때문에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의 목차는 뭐냐면 항등식, 그 다음에 미정계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인데요.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봤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거는 항등식에는 요거는 처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연결되는 미정계수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연결돼서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연결이 돼서 인수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니까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말하는 기준은 항등식이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항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설명할 거는 뭐냐면 이 등식이에요. 등식. 그러니까 이 등식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사용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선생님이 이거 써놓은 거? 요거? 그렇죠? 이거를 등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등호를 사용한 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등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등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마지막에 써져 있는 4번에 써져 있는 이 거짓이 등식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잘 다루지는 않고요. 어디서 많이 다루게 되냐면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방정식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테니까 우리 그때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고 오늘 얘기할 건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방정식과 항등식을 어떻게 배우냐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x에 따라,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요. x의 값에 따라 참하고 거짓이 나눠진 것.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냐면 같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거짓은 이 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립할 때 이 만족하는 이 x의 값을 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요.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가 뭐든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이것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참이 되게 만드는 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항등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x, 그러니까 성립하는 등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거를 항등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항등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정이요. 일상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항등식을 나타내는 그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총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네 가지로 존재를 해요. 네 가지로.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선생님이 미리 친구들한테 당부를 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런 문구 네 가지 문구가 나오면 이 문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만 맞춰주면 여기 이 문자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런 문구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이 식은 뭐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항등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문구도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이 기준이 되는 문자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인지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도 하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Y에 대해서도 관계없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라는 문구에 플러스 어떠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 기준이 되는 문자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항등식을 이제 푸는 방법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정계수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라 해서 뭐라고 있냐면 그 방법이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과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생각하세요. 계수끼리 비교한대요. 그럼 계수끼리 비교한다는 건 뭐냐? 서로 같은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수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거를 그거를 계수비교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치대입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치,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하면 숫자거든요. 대입,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함을 이용하는 거를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계수끼리 서로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수비교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등식에 관련된 성질 하나를 증명을 할 텐데 이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서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a는 0, b는 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증명을 할 건데 이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계수비교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계수비교법. 좌변은 지금 ax 플러스 b고 우변은 0인데 이 0이라는 사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0에다가 뭐를 곱해도 0이고 0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구와 이 문구는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 같은 의미를 했는데 봤더니 1차식의 개수도 0이고 상성도 0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계수 비교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는 말은 x에다가 0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아니면 100을 넣든 200을 넣든 억을 넣든 어떠한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치대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0을 넣어서 봤더니 0 곱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0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b는 0이 되고요. 그럼 b가 0이니까 ax는 0이 되는데 이 식에서 x는 1을 대입을 해주면 a 곱하기 1은 0이니까 따라서 a도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치대입법으로도 해봤더니 A도 0이고 B도 0이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은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보게 되면 식을 일반적으로 전개해서 하나씩 비교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숫자들을 하나씩 넣어보는데 되도록이면 좀 간단한 숫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좀 숫자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수치대입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항등식의 미정계수 첫 번째는 계수 비교를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항등식의 연습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첫 번째 미정계수 계수 비교법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문제를 하나 써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봐봐요. 자, 어떻게 되냐면
2x-3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거를 했는데 그게 이거를 전개를 했더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6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볼 건데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인 거고 모든 x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것들을 해서 a, b, c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물론 숫자를 대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조금 대입하는 숫자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해서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서 비교를 해보는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좌변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 2x 세제곱 그 다음에 2ax 제곱 그 다음에 2b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그 좌변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그러면 2x 세제곱 2a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변하고 비교해 보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c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죄송해요.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x 하나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부분 그러니까 3차는 3차 2차는 2차 1차는 1차 상수항은 상수항 부분끼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 3차 부분은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차항을 봤더니 2a-3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a는 2가 되니까 a는 1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2b 빼기 3a는 c인데 이거는 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a라는 존재밖에 모르니까 이 a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2b-3은 뭐가 되냐면 c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이니까 즉 b는 뭐가 된다? 2.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시 넣어주니까 4-3은 c가 되어서 c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된다? 1. 그러면 봤더니 a는 1, b는 2, c는 1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개를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상수항 그 차수에 맞춰서 그 개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을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 알아둬야 될 사실은 뭐냐면 좌변이 3차면 우변도 3차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특성인데 차수까지 서로 같은 식을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만약에 해봤더니 차수가 안 맞아? 그럼 그거는 항등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 해볼 거냐면 수치대입법 해볼 건데 이것도 선생님 문제 하나 적어볼게요. ax, x 플러스 1, 그 다음에 b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x,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것들을 이렇게 해서 봤는데 물론 전개를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전개하려면 총 3개를 전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량을 묶어서 또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 비교법보다는 뭘 쓰냐면 수치 대입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수치 대입법을 할 때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계산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봤더니 x에다가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를 각각 대입을 해주면 0을 넣었을 때는 a하고 c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부분과 b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a 부분과 b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c가 남아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대입을 했는데 조금 인수가 돼서 0이 돼서 날아가게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0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b는 4가 나와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좌변은 3c가 나오고, 이렇게 3이 나오는데 c가 얼마더라? 그러면 1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최근 2를 보게 x에다 2를 넣어주면 날라가서 3a는, 자 3a는 4니까 12가 되죠. 12. 그래서 a의 값은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봤더니 0이 되게 하는 부분들을 해서 하나씩 구해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캐션 마크기도 하지만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미정 개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정,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즉 이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거를, 그거를 미정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미정 개수의 방법에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다시요. 미정 개수는 뭐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많이 첫 번째로 항등식 배우면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뭐냐? 그 다음에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이 들어보는 질문은 실제로 이제 문제 접근이죠. 개수 비교가 편해요? 수치 대입법이 편해요? 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던져주면 선생님의 답은 뭐냐면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성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법, 어떤 방법에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쓰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단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문제들을 보면, 앞에 있던 예시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개를 했죠. 왜? 숫자를 대입할 수는 있지만 숫자를 대입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전개를 해서 하는 게 속이 편하고요. 이 다음 문제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인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조금이라도 계산이 더 간단하고 오히려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게 절대성의 기준은 아니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많이 습득을 해보면서 많이 풀어보면서 난 이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단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난 뒤에는 조금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선생님의 지금의 답변은 지금까지 배웠던 항등식이란 초점에서만 맞춰서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인데, 말 그대로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정리가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이거는 특성이 뭐냐면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누든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1차식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1차식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어떠한 나눴는데 1차식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쓰지 않는 정리예요. 쓰지 않는 정리.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선생님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대입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캐시엄 마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봅시다.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이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아요. 나머지의 차수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차수에 관계없이 이게 만약에 3차면 이거는 2차 이하. 이게 만약에 4차면 이거는 3차 이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fx를 x-a로 나누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1차죠. 1차.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x-a에다가 몫이 q에다가 어떤 나머지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불청객이 존재하죠. 이거를 날려버리면 내가 나머지를 구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x에다가 뭐를 하냐면 a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수치 대입법이랑 같죠? 어떤 것을 0으로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 0으로 만들게 하는 이 x의 값을 대입을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야? fa는 r이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를 나머지 정리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fx를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3이에요 라는 이런 문장이 하나 있으면 다시요. fx를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3이에요 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 이것은 f1은 1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이거다. 줄였으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나오면 이때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당연히 몫이 존재를 하겠죠. 몫이. 그러면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상수 부분이 되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 항등식 중에 그 수치 대입법을 보게 되면 0을 넣는 값이 있으면 무조건 그 값을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만드는 이 0을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주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다? 나머지 r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나머지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우리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인수정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 말하는 인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인수정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느낄지는 모르시겠는데 처음 배우지는 않아요. 인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이 맞으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약수라고 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약수, 배수 배우면서 인수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때 뭐를 배우냐면 소인수를 배우죠. 소인수. 그리고 나서 중3 때는 무엇을 배우냐면 인수분해를 배우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중3 때 인수분해를 배우면서 그 문제 물어보죠. 인수분해가 이거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인수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인수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시요. 인수하고 약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 서로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약수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수가 있으면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가 되죠.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수와 약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차이는 뭐냐면 이 약수적인 개념은 어디에서만 쓰냐면 숫자에서만 쓰는 개념이고요. 숫자에서만. 이 인수의 의미는 숫자와 식에서 둘 다 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쓰임의 범위가 더 넓은 게 인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들을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인수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게 되다 보면 이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가 0이다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수정리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가 0이구나. 나머지가 0인 정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인수정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fx인데 x-a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어떠한 x-a의 몫만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인수정리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하나 더, 이것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한다는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0이고 이것은 뭐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의 목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항등식이라는 게 먼저 배웠었고,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미정계수. 그럼 미정계수의 파트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계수비교법과 수치대법이 존재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좀 배웠는데, 오늘 한번 배웠던 것들을 한번 토대로 했을 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검산식은 과연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조금 공부를 자세히 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답을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항등식. 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 검산식은 항등식이 되는데, 이 검산식을 이용했을 때 문제가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fx를 gx로 나누었더니 자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표현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항등식에서 했던 미정계수를 한번 봤었을 때 계수비교법과 수치대법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마지막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더 편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검산식이 나왔었을 때는 조금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요거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몫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계수비교법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요. 몫을 구할 때는 뭘 쓴다? 계수비교법. 자, 반대로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치대법이 더 편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요. 검산식은 항등식인데 항등식 파트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개가 나와요. 다시요. 검산식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몫을 구할 때냐 아니면 나머지를 구할 때냐. 그래서 몫을 구할 때는 뭘 쓴다? 계수비교법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뭘 쓴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몫을 구할 때는 뭘 쓴다? 몫을 구할 때는 계수비교법을 쓴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뭘 쓴다? 수치대법을 쓴다.
선생님이 일부러 색깔 맞췄어요. 여기 목수 구할 때는 개수비교법, 나머지 구할 때는 수치대입법. 그래서 실제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의 편리성을 물어보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상대성에 대해 맡긴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검산식의 파트에서 물어봤었을 때 개수비교법이 편해요, 수치대입법이 편해요 라는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수 구할 때는 개수비교법, 나머지를 구할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상식 파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의 재미난 성질들인데 이 재미난 성질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경시 문제를 조금 본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경시대회를 보지 않았던 아이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길 바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와 연산기호의 재미난 성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나머지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26을 5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51이면 조금 숫자가 커서 31로 갔는데 5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원하는 거 뭐냐면 한번 볼게요. 26을 5로 나누면 몫은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만 생각해 보면 1이고요. 31도 5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26 더하기 31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요. 26 더하기 31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26하고 31을 더하죠. 그러면 이거 더하니까 57이죠? 여러분들 이거 암산 가능하시죠? 자, 5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2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찾을 텐데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찾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들만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들만 더해봤더니 성립을 하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들끼리 더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이 말은 빼기에서도 성립이 가능하고요. 곱하기에서도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 하나, 나눗셈에서만 성립이 안 한다는 거, 나눗셈에서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9를 5로 나눴고요. 자, 39를 5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 4고요. 이것도 나머지 4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보면 얘네가 58일 거예요. 그러면 5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4하고 4니까 더하면 8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같지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더하다 보면 숫자가 나누는 수보다는 커질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에서 5를 한번 빼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3이 되죠. 그러니까 8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빼주거나 더해주는 의미로서 가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에 관련된 재미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더하기에 대한 예시만 들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다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숫자가 커질 때가 있는데 나누는 수보다 커질 때는 다시 한번 그만큼 나눠줘서 내가 그 숫자에 가깝게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연산기호에 관련된 성질이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대학생 때 배우면서 알게 됐던 성질인데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같이 설명을 좀 변명하는 거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도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의 답은 선생님의 답은 S예요. 계산하다 보면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워서 그게 아마 와닿지가 않을 텐데, 대부분의 나머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숫자만큼이 남았구나. 그래서 이 숫자만큼이 남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기억을 잘 되돌아보면 남았다라는 표현 이에 부족했다라는 표현도 배우거든요. 그 부족했다가 실제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음수적인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음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음수가 될 수도 있냐? S. 근데 답은 뭐라고 쓴다? 양수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문율인 거죠. 다시요. 음수가 됐다? 그러면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죠.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부족했다, 부족했다가 됐으면 남았다 표현을 바꿔주는데, 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5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2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부족하다는 표현을 바꾸면 3이 부족하다예요. 다시요. 1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부족한 거죠? 4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 남았다와 표현과 부족했다는 표현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실제로 내가 나누는 수하고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적인 문제 삼아 물어보는 질문들이 될 텐데, 고등학교 문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2의 1000제곱을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을 때 꼭 그거랑 관련된 질문들이니까 꼭 이거 두 개 알려줬던 내용과 꼭 연계를 지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오늘 다시 배웠던 항등식, 그 다음에 미정계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선생님이 플러스를 알려줬던 나머지와 관련된 재미난 성질들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